안녕하세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자식을 두 번이나 잃은 한심한 부모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바로 그 얘기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엄마의 욕심으로 두 번이나 잃었지만 이 미련하고 모자란 엄마를 두고 먼저 떠난 아들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고 떠났네요. 대체 외동아들이라면서 어떻게 두 번이나 잃을 수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 말만 같으시죠? 제 사연 들어보시면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몽땅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엔 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제 인생이었어요. 여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민준이랑 난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일어나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악스러운 성격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일찌감치 잃고 실질적인 가장이 되면서 저에겐 책임져야 할 것들이 순식간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남편은 가슴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심근병증,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격한 감정이나 운동 스트레스를 하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심장을 갖게 됐죠. 제 남편 역시 이 병으로 46에 돌연사를 하게 됐어요. 어제까지 식탁에서 웃으며 아침 인사를 나누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 시한폭탄이 남편의 가슴속에 터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몇 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제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명 아들을 임신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모조리 다 받았고 남들은 몇 개씩 학원 보낼 때 전 몇 개씩 병원을 보내면서 아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통보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죠. 민준아, 너 이번 주에 체육대회 참여 금지야? 엄마가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놨어. 너 정말 너까지 잘못돼서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공부하기 전에 나와서 밥 먹어. 네 밥상 따로 차려놨으니까 따로 군것질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방에서 벨 누르고. 그때부터 저도 트라우마와 집착으로 조금씩 제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저희 아들이었겠죠. 남편을 앗아간 그 몹쓸 병마가 혹시라도 제 아들까지 데려갈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좋은 것들을 먹이고 더 엄하게 관리해야 아들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점점 아들의 목을 졸라매게 됐고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순종적으로 제 말을 들어주던 아들도 슬슬 반항을 시작하게 됐어요. 송민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늘 엄마가 아무데도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 못 들었어? 너 지금 빨리 죽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재촉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한가롭게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다닐 때냐고. 지난번에 병원 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었니? 초기 증상이라잖아. 초기 증상. 그땐 몰라? 너도 네 아빠처럼 심장이 영영 멈춰버리면 좋겠냐고. 엄마, 제발요.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통제하고 싶으시면 제발 절 어디다 갖다 버리든지 제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혼자 사시던지 하세요. 그깟 심장 한번 멈춘다고 세상이 멈춰요? 엄마, 난 엄마 집착 때문에 항상 엄마 옆에서 심장이 멈춘 채로 사는 기분이라고요.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 과한 집착이 화를 불렀다고 한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긋난 모성애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내내 그렇게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아들을 관리하려고 들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저와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일을 시키게 된 것도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아들은 최대한 가까이에서 케어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언제든지 제 시야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엄마이기 이전에 전 한 회사의 오너였고 아들과는 일적으로도 건강 문제 때문에도 참 많이 부딪히게 됐죠.
아들은 이럴 거면 본인이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케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아들의 퇴사를 무작정 반대하면서 싸움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요. 그러던 중 아들에게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말이 수상한 정황이지 늘 회사 집만 반복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통제에서 벗어난 일정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땐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와? 연락도 안 받고. 엄마 정말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밖에서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요즘 왜 그렇게 밖으로 나도는데? 너 뭐 어디 여자라도 생긴 거야? 그래. 엄마처럼 내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 아니고 당장 내일 모레 내가 잘못되더라도 오늘 내가 한 선택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덕에 겨우 숨통 좀 틔우고 살 것 같아. 나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뭐 결혼? 너 그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소린지 알기나 해? 네가 그런 몸으로 결혼해서 네 식구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나 하니? 네 아버지 그렇게 잘못된 꼴을 보고도 너는 결혼 소리가 나와? 넌 그냥 네 행복만 중요하지. 주변 사람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지? 어쩜 그렇게 그런 것까지 네 아빠랑 똑같이 닮을 수가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아들의 병간호를 하면서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머릿속에서 뭔가 이성의 끈이 탁하니 끊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을 놓고 아들한테 험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말았죠. 제 얘기를 들은 아들의 얼굴이 충격과 배신감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아들과의 관계는 깨지고 금이 가버려 예전으로 돌리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아들은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챙겨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제 눈엔 그게 단순히 아들이 집을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꼭 제 손을 벗어나 어디 전장으로 죽으러 나가는 모습으로 보였으니까요.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못 간다. 너 갈 거면 네 엄마 죽이고 가라 하고 막아섰지만 차갑고 냉정한 표정의 아들은 절 밀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엄마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난 엄마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요. 엄만 날 지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두려움에 날 가둬두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아들은 말도 없이 나가서 독립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완전히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어느 낯선 곳에 가서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잘못되어버리는 꿈을 꿔서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후회로 울부짖기도 했었고요. 지금 와서 창피하고 비뚤어진 모성이지만 사람을 시켜서 억지로 아들을 집에 데려다 놨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어른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집에 계속 가둬두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은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한 통의 편지만을 남기고 정말 거짓말처럼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회장님, 민준도련님 소식은 아직 없으시죠? 미령아, 지금만큼은 그냥 친구다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할게. 곧 기일도 돌아오는데 정말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거야? 자기 엄마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뛰쳐나간 애인데 자기 발로 살면서 돌아올 일이 있겠어. 가뜩이나 심장도 약한데 어디 가서 잘못되진 않았을 같아. 가뜩이나 심장도 약한데 어디 가서 잘못되진 않았으면 다행인 거지.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나도 이제 아들 없다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놓고 살아야지. 비서이자 제 오랜 소꿉친구가 종종 아들의 안부를 물어왔지만 전 정말로 남편의 기일이 돌아오는 대로 아들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어디 가서 잘못되지는 않았으면 다행이라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먼저 끊고 나간 건 아들이니까 나도 더 이상은 찾지 않겠다. 말로는 으름장을 놨지만 그래도 부모 속이 그게 아니죠.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벌써 집을 떠난 지가 4년. 그 사이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아들의 흔적을 찾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져서 이민이라도 간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잠시 제 삶을 찾아와 머물다 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정을 마치고 회사 로비를 통해 내려가려고 하는데 급박하게 회사 밖에서 달려나가는 여자와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저희 회사에서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비선 놀라 달려와서 어디 다친 데 없냐,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치고 눈물 범벅이 된 여자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됐어요. 뭘 그렇게까지 사과해요. 급한 일이 있어 보이는데 어서 먼저 가지 그래요. 난 정말 괜찮고 혹시 나중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면 그만이니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못 알아뵙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들어서 급하게 가보던 길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지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 뭐하고 있어? 얼른 차라도 불러주지 않고.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나도 남편 아픈 적이 있는 여자라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냥 회사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됐든 도와줄 테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봐요. 눈물 범벅으로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에서 젊었을 때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잘못될까 싶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제 모습이요. 안쓰럽고 애처로운 마음에 비서를 시켜 차 한 대를 불러줬고 이상하게 그 여자가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쓰여서 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남편이 어디 아프냐 하고요. 언제부터 저런 사람들한테 곁을 두고 신경 쓰셨다고 그래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흔한 청소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날 택시까지 불러주셨으면 할 도리 다 한 것 같은데 미담이 필요하면 어디 다른 데다 기부라도 좀 하지 그러세요. 그렇게 여자와 있었던 일이 단순한 에피소드가 되고 머릿속에서 잊혀져 갈 무렵 또 한 번 우연히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상조의 글을 보게 됐고 그곳에서 저와 부딪혔던 그 여자의 남편의 부고 알림을 보게 됐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때 잠깐 부딪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나 의아하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서정연이라고 했지. 보아하니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고생을 계속하고 살았던 눈치던데. 가만, 남편 이름이 이게 뭐야? 우리 민준이랑 이름이 똑같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쓰여서 이름 정도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회사 홈페이지 부고 알림에 올라온 그 여자의 이름이 눈에 띄어 우연히 클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의 이름에 제 아들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 아들일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워낙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화환을 보내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게 그림이 영 이상해 보이려나? 그래도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쩐지 마음이 계속 쓰이는 여자야. 얼굴 한 번 더 보고 온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미령아, 널 어떻게 말리겠니? 알아보니까 2살 난 딸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그 앤 또 혼자서 어떻게 키울 모양인지. 젊은 여자가 참 안 됐지 뭐.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제 처지와 어쩐지 비슷한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결국 장례식장에 직접 조문을 가자고 결심을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과 회사를 차린 이후로 임직원들의 소식이 아니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직접 자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장례식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긴 했죠. 제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방명록을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의 웅성거리면 조금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괜히 받지 않아도 될 주목을 받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던 제 비서가 사색이 돼서 장례식장 밖으로 뛰쳐나와 절 찾는 게 아니겠어요? 뭐 못 볼 거라도 봤나, 귀신이라도 본 건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까지 덜덜 떨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뭘 보게 되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라고요. 왜 그래 정말? 귀신이라도 본 거야?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장례식장 와서 놀랄 게 뭐가 있다고. 왜? 저 안에 민준이라도 왔어? 그게 미령아, 일단 네가 좀 빨리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의 말에 놀라서 얼른 자리를 박차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절대로 안에서 무얼 봐도 놀라지 말라는 친구의 신신당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들과 헤어진 슬픔에 정신이 나가서 이제 헛것까지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에 놓여진 영정 속엔 벌써 몇 해 전에 집을 떠나버린 제 아들 민준이의 사진이 떡하니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민준이가 왜 저기 있어? 누가 우리 민준이 사진을 함부로 저기 갖다 쓰냔 말이야. 서정현인가 그 여자 어딨어?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그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저 이 사람 서정현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누가 당신 어머님이라고... 아니,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그 애가 내 손녀딸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기가 막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냔 말이야. 내 아들이 어떻게 저기 들어가 있냐고. 그래도 어디에서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항상 자기 목을 올가매는 엄마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래도 조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본 아들의 얼굴이 영정 속에 들어가 있으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죠. 당장이라도 정신 놓고 쓰러지려고 하는 절 부축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간 며느린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제 아들과의 얘기를 시작했어요. 민준 씨랑 저 회사에서 만난 지 꽤 오래된 사이였어요. 저한테 어머님 얘기 참 많이 했었고요. 정말 강인하신 분이고 멋진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게 너무나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멋있는 분이셨다고요. 아마 민준 씨가 집을 나오겠다고 결심했던 거 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병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아마 모르고 계셨겠지만 그 사람이 이미 집을 나올 시점에 저 뱃속에 저희 딸애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고 민준 씨는 병세가 악화돼서 혼자 몰래 병원 진료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비밀을 저한테만 털어놨고요. 어머니를 또 같은 이유로 괴롭게 할 수 없다고.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도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자식. 내가 지 아버지 그렇게 떠나보낸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 가슴에 또 대못을 박을 수가 있냔 말이다. 말을 했어야지.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 살려낼 방법을 자꾸 또 찾아서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아이고. 어머님, 제발 그 사람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그거 걱정하다 갔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미워해야 자기 놓아줄 수 있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나쁜 놈 하겠다고요. 그래야 훌쩍 떠나버려도 언젠가 세상에서 떠났다는 걸 알게 돼도 본인 어머니가 덜 아플 거라면서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어머님 생각하다 갔어요.
죄송해요. 더 일찍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제서야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아파서 소외되어 있는 아들이 신경 쓰여서 제가 아들을 챙겼을 동안 반대로 아들은 아픈 자신 때문에 늘 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 사랑의 화살이 서로의 관역에 정확하게 닿을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아들의 영정을 끌어안고 그제서야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미련한 엄마 밑에서 태어나 이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된 아들에게 어찌나 미안하든지 이제서라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 민준 씨 딸이에요. 지아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민준 씨가 늘 저희 딸은 어머님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며 아들의 관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품 안에 손녀딸을 안겨줬습니다. 정말이지 아들의 어렸을 때 모습과 꼭 닮아있는 손녀딸을 품에 안으니까 그제서야 늦은 후회가 밀려오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미 아들을 2번씩이나 잃었지만 더 이상 가족들을 잃을 수는 없겠구나. 어쩌면 이게 아들이 떠나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열하면서 아들의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겁이 너무 많았어. 우리 아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우리 아들은 조금만 더 오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엄마 욕심에 너를 이렇게 보내버렸네. 제발 다음 생엔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지 말자. 응? 더 다정하고 따뜻한 엄마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우리 아들? 애통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는 제 모습을 보고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눈물을 쏟았어요. 며느리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그런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가족은 자기가 하겠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잃게 만든 것 중에 제 몫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올곧은 눈으로 절 바라봐 줄 수 있을까 고맙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민준 씨한테 어머님 얘기 들으면서 어머님 며느리라는 자부심, 제 아이가 어머님 손녀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어머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모자라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고,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남편 잃고 혼자서 애 키워야 하는 마음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너만큼은 살면서 다칠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너랑 우리 손녀딸 돌봐주마. 우리 민준이도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그 역할 하라고 너희들 보내줬나 보다. 그렇게 며느리와 손녀딸을 품에 꼭 끌어안고 새로운 가족이 될 준비를 했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만 살았을까요? 모자란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인정했으면 이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전 이제 그렇게 아등바등 살던 시절을 모두 내려놓고 회사에선 아직도 엄한 회장이지만 회사 밖을 나오는 순간 다정한 시어머니, 다정한 할머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해 주려는 듯이 딸처럼 살갑게 굴면서 절 대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재탄생한 가족이지만 이건 역시 가족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볼 것을 하늘로 떠난 아들에게 맹세하면서 사연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항상 느끼고 생각하면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이 나이가 돼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네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기만 바라며 버티고 사는 게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가야 하고 귀찮아도 끼니 챙겨 먹어야 하고 퇴근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 씻고 안 졸려도 자고 나이를 먹어도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매일 똑같아요. 힘들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노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지만 자가 아파트도 하나 있고 이혼한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어요. 거기다 현재 일도 하고 있어서 돈 걱정은 안 합니다. 단지 하나 걱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걱정이에요. 아들놈은 올해 나이가 30 중반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철없는 짓만 하고 다녀요. 결혼도 철없을 때 했어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직장도 없는 놈이 말이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힙니다. 며느리 될 애는 대학도 안 나와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었고 아들놈은 대학도 복학 안 하고 하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키우겠다는 건지 답이 없었죠. 그때 이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고요. 사실 이혼하고 남편은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아들을 보러 왔다는 핑계로 와서 실수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두 집 살림하다 걸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사실 그 전에 사업한다는 핑계로 거래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랑 술집을 다니며 접대받은 일은 일일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저도 나름 참다 이혼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용서해달라는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남편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아들 인생이 이렇게 된 건가 싶은 마음에 자꾸만 자책을 하게 돼 힘들었죠. 누구라도 제 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연락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에게 걱정할 거 없다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연락하기 전에 고민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화도 냈어요. 아들이 남편을 닮아 벌써부터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싶어 괜히 남편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한 이후엔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남편이 별일 아니라면서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왠지 저보다 훨씬 어른 같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든든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아들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애 아빠가 필요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알아서 참석해주고 도와주니 고마웠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갑작스레 결혼을 하게 돼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아들 신혼집은 사주겠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죠. 그전까지는 제 아들 실수로 남의 집 귀한 딸 앞길을 막는 것 같아 사돈댁 볼 낯이 없었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나마 남편이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단지 문제는 제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어린 나이에 못 모를 때 부모 도움받아 결혼해서 그런지 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도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랐어요. 둘 다 나이가 어리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상태로 결혼해서 애까지 가졌는데도 아들놈은 직장을 구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답답해서 제가 아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너는 이제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뭐라도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나라고 놀고만 싶겠어? 취직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엄마 같으면 대학 졸업도 못한 고졸을 누가 써주겠어.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면 가게 하나 내달라고 하든지. 결혼식에 신혼집에 남편 도움으로 호화롭게 시작을 했더니만 이 자식이 자기가 무슨 재벌 2세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다녀본 적 없는 게 아버지 백으로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아버지 회사 신입사원들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게 자리는 무슨 자리야? 엄마는 쪽팔려서 너희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못해.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거 아세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집을 나올 때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저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보란 듯이 아들 하나는 번듯하게 키우겠다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오자마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법률 사무관이 됐습니다.
흔히들 변호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관 같은 거요. 변호사나 세무사도 아니고 그 밑에서 비서일 정도 하는 거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번 돈으로 아들도 키우고 저축도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60이 넘은 지금까지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 나름대로는 아들 대학까지 잘 졸업시켜 취직까지 시킨 다음 남편 옆에 짜잔하고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아들 녀석이 영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제 아예 자기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못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연락할게. 엄마 아빠 이혼하고 몇 년을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란 내가 불쌍해서라도 아버지는 나한테 다 해줄 거야. 아들놈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지 부모한테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툭하면 본인이 한참 예민했던 시기에 저랑 남편이 이혼해버려 본인이 너무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징징거렸어요. 저랑 티격태격 싸울 때도 툭하면 제가 이기적으로 남편이랑 이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심하게 방황을 했다면서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못 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죠. 사실 아들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부모로서 미안하기는 해요. 남편이랑 저는 애 중학교 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들에게 미안한 게 아들이 저에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말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하려고? 엄마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거기다가 아빠한테 나도 데려가겠다고 했다며? 돈도 못 버는 엄마가 나 데려가서 먹여 살릴 수 있어? 우리 그냥 아빠랑 살자. 나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살고 싶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비서랑 저 모르게 1년이나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저는 반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오로지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집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제가 키우려고 했고요.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가정을 깬 장보님에게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한참 예민한 시기에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거라고만 둘러댔더니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내 원망했어요. 결혼하고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갑자기 이혼하고 남편과 헤어지면 당장 자기를 어떻게 키울 거냐면서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 이래봬도 19살 때 가장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 아빠한테 위자료랑 양육비도 잔뜩 받을 거니까 네가 돈 걱정할 일은 없어. 그때까지 부족한 것 없이 여유롭게만 살았던 아이라 그런지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본인이 살았던 환경과 많이 달라질까봐 걱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엄마로서 아들이 한참 사춘기 때였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난 아빠랑도 살고 싶은데. 아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중학생이라도 아직 아이인데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저로서는 바람핀 더러운 남편과는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친정부모님도 형제도 다들 이혼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0대 초반이었어요. 그 나이에 남편 없이 어린 아들까지 키우며 혼자 어떻게 사냐고 바람이든 뭐든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애를 위해서라도 그냥 참으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다 뿌리치고 이혼했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그 무엇도 없었지만 이혼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남편의 바람에 눈이 획 돌아서 배는 게 없었어요. 이혼이라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돈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뭐가 무섭나 싶었죠. 물론 생각보다 세상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오자마자 뭐라도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나이도 많고 마땅한 이력도 없는 저를 어디서도 원하지 않았어요. 쉽게 면접이라도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공부라도 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 공부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달마다 위자료를 보내줘서 아이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마저도 끝날 텐데 그 이후엔 오로지 엄마인 제 힘만으로만 살아야 하니 안정적인 직장이 저에게도 꼭 필요했죠.
그렇게 몇 년을 공부만 하고 일만 하며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스레 아들도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그냥 너무 애로만 키웠나 봐요.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도무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이대로 뒀다간 정말 남편에게 찾아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이만큼 도와준 것도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행여 회사니 가게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도와달라 말라야. 이제 장가도 갔으니까 엄마도 너한테 신경 안 쓸 거야. 하루빨리 일이나 구해. 아들 결혼식 때는 어쨌든 아들 아버지니 이래저래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남편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쓸데없는 일로 절대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 결혼식 때문에 몇 번 봤다고 슬슬 또 친한 척을 하며 자꾸만 연락을 해오는 게 저는 불편했습니다. 거기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 아들 녀석도 알아서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랬어요. 제 기대와 달리 문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욕심인지 몰라도 아들이 좀 모자라면 며느리라도 똑똑하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라는 애는 아들보다 더 철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대학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놀면서 아르바이트만 간간히 하다가 애를 가져서 결혼한 건 진작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로 한 가족이 되고 나니 애가 그냥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임신했다고 며느리로 들어왔을 땐 가족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생겼으니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자주 보다 보니 친해지기는커녕 더 불편하고 멀어지기만 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임신한 며느리가 안쓰러워 쉬는 날 가끔 반찬을 싸서 가져다 주고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포장해다 가져다 줬어요. 마음 같아서는 애들 둘 다 나이도 어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뭘 좀 배울 때까지는 집에서 데리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겠어요. 그런 소리 했다가는 괜히 시작도 전에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질까봐 꾹 참고 먹을 것만 자주 날라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갈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들도 철이 좀 들었는지 일을 구해서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애들이 생활하는 걸 보니 사치스러워도 너무 사치스러웠습니다. 직장을 구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며느리가 차를 한 대 뽑았어요. 손주 데리고 다니니 힘들다고 차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더니만 비싼 수입차를 샀더라고요. 거기다가 며느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부터 해서 입고 다니는 옷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명품에는 전혀 문외 아닌 저도 알만한 명품을 며느리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보다 뭔가 이상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직장을 구했길래 씀씀이가 이렇게 크냐고요.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지호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저 지호 퇴원하고 나서부터 아버님께 따로 용돈 받고 있는데? 뭐? 용돈이라니. 지금까지 너희 나 모르게 네 아빠한테서 돈 받고 있었던 거야? 아이 엄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빠가 지호 예쁘다고 먼저 주겠다고 한 거야. 굳이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둘이 작당을 한 건지 전 남편한테 용돈이라는 명분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직장을 구했다는 건 다 뻥이었어요. 전 남편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화를 낼 것 같으니 그 사실을 숨기려고 일을 구했다고 한 거더라고요. 뭐야? 너희들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 인간이 돈을 보내? 너희 제정신이니? 너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아들이고 며느리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남편한테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전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얼마 뒤 아들하고 며느리가 전 남편 회사에 찾아가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아들이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취직도 못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남편 성격에 이혼하고 몇 년 동안 못 본 아들이 처자식도 있는데 취직도 못하고 가장 노릇도 못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꽤 놀라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본인이 용돈을 매달 주겠다고 한 거죠.
애들 나이가 몇인데 당신이 용돈을 줘.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취직을 못하면 당장 나가서 일부터 구하라고 혼을 했어야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럴 자격이 있나. 나는 계속 용돈 줘도 상관없어. 아버지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이랑 며느리 하는 짓이 밉살스러워서라도 괜히 남편에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로서 해준 게 없으니 돈으로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다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거기다가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어요.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아버지랑 다시 합치면 안 돼? 아니, 보니까 아버지도 혼자라 외로운 것 같던데 둘이 같이 살면 좋잖아.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다시 자기 아버지랑 합치라고 했어요. 나이 먹고 혼자 사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아버지 와이프는 없어도 여자친구는 수두룩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네 앞가림이나 하면서 살아. 제 아들놈이지만 한심해 죽겠습니다. 30이 넘어서도 도대체 엄마 마음이라고는 몰라요. 남편은 저나 아들 앞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처럼 굴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난 뒤 재혼은 안 했지만 그 후로도 연애를 얼마나 했는지 유명하더라고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말로는 친구라지만 주변에 만나는 여자도 꽤 많은 것 같고요. 만약 남편이 전과 달라졌다고 해도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남편은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아들리로 연락을 하면 꼭 주변에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여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도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이 나이에 전 남편에게 아들 얘기해서 뭐하나 싶어서요. 차라리 안 보고 살 때가 나았지.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돌잔치다 뭐다 해서 아들이 자꾸만 전 남편을 초대해요. 그렇게 한 번씩 만나다 보니 괜히 더 화가 나고 심란하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한 번도 쓸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꼭 전 남편을 만나고 오면 괜히 더 외롭고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 원래 이래요. 누구 하나 제 편이 없고 항상 혼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같은 딸인데도 부모님은 저보다 동생을 더 예뻐했어요. 저에게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뭐든 혼자 다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학교도 혼자 가라, 밥도 혼자 챙겨 먹어라, 잠도 혼자 자라. 하지만 동생은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밥도 챙겨주고 잠도 어머니와 함께 잤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용돈이라고 돈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일을 하고 다니며 제가 쓸 돈은 제가 벌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어디서 돈이 나는지 친구들이랑 간식도 사서 먹고 연필이며 스케치북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동생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아버지가 주셨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차별이 익숙했던 저는 그럴 줄 알았다 싶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은 억울해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왜 나는 동생같이 똑같이 안 해주냐고 나도 용돈 받고 싶고 어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언니가 돼서 왜 그러냐고 철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는 제가 더 잘했는데도 대학은 동생만 보내줬어요.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여자애가 무슨 대학이냐고 집안 사정 생각해서 취직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과외도 시켜주고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부모님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독하고 유난한 애로 여겼습니다. 애집애가 저렇게 드세서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고생 좀 하겠다. 누가 아니래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주는 것도 저렇게 아까워하니. 앞으로 우리 죽으면 자기 동생이나 챙기겠어? 내가 쟤를 챙기긴 왜 챙겨? 엄마 아빠가 그렇게 끼고 키웠으니까 앞으로 평생 끼고 키워야지. 에휴, 저 독한 년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소리라고는 못 듣고 자라다 보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의 친딸이 아니기라도 한 건지 의심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생 외로웠어요. 그래도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이 좀 필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사랑도 못 받고 가난한 집안에 치가 떨릴 정도로 질리다 보니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면 가족 간에 싸울 일도 없고 화목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고를 때 오로지 돈만 보고 결혼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전 남편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전 남편은 돈 말고는 볼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여자 나이 26살만 돼도 집안에서 노처녀라고 난리칠 때라 저는 25살부터 급하게 선을 봤어요. 거의 3달 동안 매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주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도 별다를 게 없더군요. 누구 하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는데 언제까지 허송세월 보낼 생각이야? 괜히 이 남자 저 남자 채지 말고 그냥 대충 한눈 골라서 시집가. 너 문구적거리는 사이에 네 동생 남자친구한테 차 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시대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도대체 왜 그랬나 몰라요. 여자가 시집가서 살아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들은 딸을 시집 못 보내 아주 안달이었습니다.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는 계속 결혼하라고 야단이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순서대로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저부터 보내고 동생을 보내겠다고 하셨죠. 저야 당연히 그냥 동생부터 시집 보내라고 했죠. 난 시집 못 갈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면 되지. 결혼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한 거라고 순서대로 못 보내서 난리예요. 전년 저거 말하는 것 봐라. 우리 집에 뭐가 있냐? 딸년들이라고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나이라도 어릴 때 후딱 해쳐버려야 입이라도 하나 줄일 거 아니야? 나이 먹어봐라. 어느 집에서 너 같은 년을 데려가겠어?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 눈이 질끈 감아져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2년 전년 그렇게 욕을 하는지 어려서부터 들었는데도 그 소리에 면역이 안 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반면 동생에게는 욕 한 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에게만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욕하지 말라고 나도 이름 있다고 반항이라도 하겠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서 욕을 먹어도 말대꾸 한 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친정부모님과 거의 왕래 없이 대면대면 지냈어요. 부모님이야 시집까지 보내줬으니 본인들이 할 일은 다 했다 싶었는지 부잣집에 시집간 저에게 은근 바라는 게 많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도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소리 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라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거 말고는 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민망했던 게 친정에서 하나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직장 다니며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라도 없었으면 시집도 못 갔을 거예요. 25살 됐을 때부터 그렇게 시집가라고 성하더니만 돈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시집가라고 내몬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거기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동생 결혼할 때였어요. 친정아버지는 너무도 당연하게 저더러 돈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시집 가는데 언니가 돈 1,000만 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집 잘 간 언니 덕 이럴 때 보는 거지. 언제 보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 없으니까 네가 네 동생 시집 좀 호화스럽게 보내줘. 우리 막내 그래야 시댁에 가서 기 안 죽고 살지. 아버지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딸내미 시댁에 기 죽고 살까 걱정하시는 분이 제가 시집 갈 때는 어쩜 그럴 수가 있었나 싶어서요. 아버지는 참 염치도 없으시네요. 나 시집 갈 때는 밥솥 하나 안 사서 보냈으면서 이제 와서 영민이는 나더러 시집 보내라고요? 에이, 너야 네가 알아서 벌어놓은 돈도 있었고 이 서방이 워낙 돈이 많았잖아.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남편이 돈이 많으면 내 돈도 아닌데 나 시집 올 때 아무것도 해온 거 없어서 지금도 남편이고 시댁 눈치 보여서 이 집에서 10원 한 푼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여민현 시집은 아버지가 알아서 보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아버지고 어머니고 동생이랑 차별만 안 하고 키웠어도 제가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리운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이 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한 거예요. 당시에 선본 남자 중에 집안에 돈이 제일 많았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만큼 좋은 남자도 없는데 이왕 결혼하는 거 돈이라도 많은 남자랑 하자 싶었습니다. 내가 돈이라도 많은 집에 시집가서 살아야 부모님에게 무시 안 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 보면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결혼해서 벌을 받았나 봐요. 사랑 없이 돈만 보고 시집도 갔더니만 남편에게도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산 거죠. 대체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어도 이제 자식 장가 보내고 손주도 봤으니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고 죽을 죄라도 진 건지 이번 생은 고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뭔 일 있겠나 싶어서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습니다. 괜히 이야기해봐야 신경만 쓰이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쉬는 날 혼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은근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60 넘게 살면서 저는 병원에 누구랑 같이 와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에도 친정 부모님이라고 살가운 분들이 아니다 보니 같이 병원에 와본 적이 없었고, 이혼한 남편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자기 새끼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볼 정도로 바쁜 사람이라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혼자 와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긴장되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모르게 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앞으로 저에게 닥칠 고난을 말이죠. 글쎄, 제가 위암에 걸렸답니다. 의사 말로는 2기 정도로 보인다는데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입원하라더군요. 수술하려면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남들 다 걸린 코로나도 한 번 안 걸리고 잘 지나갔는데 갑자기 암이라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진짜 암이 맞냐고요. 암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2기 정도면 수술하고 그러면 금방 완치되는 분들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호자분께 연락해서 바로 입원 수속 밟으세요. 의사 입에서 보호자한테 연락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보호자가 누구인지조차 떠오르지 않아서요. 제 곁에 가족이라고는 아들하고 며느리뿐인데 둘 다 제 보호자라고 하기엔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이라고는 모자란 그놈 하나뿐이니 이야기해야죠. 저는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움직여 바로 병원 로비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부터 했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얼굴을 보면 도저히 입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냥 전화로 말하려고요. 저는 아들에게 건강검진을 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했어요. 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했지 결과가 어땠는지는 말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고는 병원에서 위암 2기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도 놀랐는지 잠깐 말이 없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놀라긴 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녀석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버럭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뭐? 암? 엄마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병원을 안 갔어? 몸이 이상하면 나한테 말을 해서라도 같이 갔었어야지. 암튼 엄마는 모든 최악이 되고 나서야 나한테 통보하듯 말한다니까. 아들도 놀라고 속상해서 하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암이라는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제일 혼란스러운 건 난데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느냐고 화를 내니 기분이 상하더군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암인 걸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지금까지 어디 하나 아픈 것도 없었어. 병원에서도 이기면 아무 증상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 암튼 빠른 시일 내에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말하고 입원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위로라도 받고 싶었어요. 병원에 왜 혼자 갔냐, 놀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이요. 하지만 아들놈에게 뭘 바라겠어요. 입원하고 수술할 때 병원에나 오면 다행이죠.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입원하고 수술하면 회복하는 데까지 짧아도 꼬박 6개월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그렇게까지 오래 쉴 수는 없으니 회사에 위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감사한 게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변호사님이 다른 사람 안 뽑고 기다릴 테니 다 회복하고 나오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나이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픈 몸으로 더는 민폐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검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해서 일주일을 입원해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혼자 입원했습니다. 아들에게 입원한다는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빈말이라도 한번 오겠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얼굴에 침 뱉기이지만 제가 아들놈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아요. 자기 남편한테 시어머니 위암이라고 입원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그 이후로 전화도 한 통 없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죠 뭐. 인복이라고는 정말 억울할 정도로 더럽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글쎄 전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준혁이 녀석이 걱정되는지 계속 전화 오더라고. 자기는 바빠서 병원에 못 가보는데 당신 혼자 오늘 입원한다고. 간병인도 없이 혼자 입원하면 불편해서 어떡해. 내가 아는 간병인 있는데 불러줄까? 알고 보니 아들 녀석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더군요. 이 녀석이 아직도 자기 아빠랑 내가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일부러 남편을 병원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도대체 백수 주제에 지가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바쁘다고 남편한테 바빠서 병원에 못 간다고 했다네요. 간병인은 무슨 고독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당신 도움 필요 없으니까 그만 가봐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서 도저히 전 남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올 때 혼자서도 알아서 잘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도무지 뭐하나 남편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자식 농사도 망한 데다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병까지 얻었으니 서러워서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자존심 부리는 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날 그렇게 미워해야겠어? 그래도 자식까지 낳고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서로 힘들 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암튼 가볼 테니까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수술 날짜 잡히면 연락 주고. 제 볼멘 소리에 남편도 서운했는지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외롭고 서러운 것에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은 유독 외롭고 서럽더라고요. 마치 외딴 섬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언제나처럼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라고,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라고. 이번 일도 언제나처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수술이 많아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해도 한 달 후에나 가능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수술하기 전에 검사할 것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야 하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서울 중심감에 있어요. 반면 저는 경기도에 살다 보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힘들 것 같아 제가 퇴원하는 길에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수술할 때까지만 아들네 집에서 병원 다니면 안 되겠냐고요. 그럼 우리 집에 있으면 되지. 내가 몇 달 전부터 친구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병원에 한번 제대로 못 가봤네. 엄마도 내 친구 진석이 알지? 그 녀석이 지방에 골프장 차렸다고 오픈식 한다고 놀러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지. 이런 자식이 제 아들입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는 친구가 새로 오픈한 골프장에 놀러 간다네요. 이런 녀석인 걸 모르는 게 아닌데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너는 참 팔자 좋다. 직장 구한다고 하더니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엄마가 지금 당장 죽어도 억울한 게 없는데 나 죽어도 너 정신 못 차리고 살 거 생각하면 속이 탁 막혀서 마음 편히 죽을 수가 없어. 아이, 엄마는 왜 또 죽는다는 소리를 해. 내가 병원에 안 가서 삐졌어? 그래도 내가 나 대신 아빠 보냈잖아.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여자는 나이 들면 자식보다 자상한 남편이 있는 게 더 낫대. 아빠는 자상한 데다가 돈도 많잖아. 엄마 암이라고 했더니만 아빠가 무지 걱정하더라고. 이 김에 아빠랑 잘해봐. 병원에서 암 진단까지 받고 수술한다고 오늘 내일 하는 엄마한테 재혼하라는 아들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하고 제발 철 좀 들어 이 녀석아. 알았어. 또 잔소리한다. 나 오늘 밤에 서울 올라가니까 먼저 집에 가 계세요. 그래도 아들놈이 나름 병원에 안 와본 게 미안하긴 했는지 웬말로 군말 안 하고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가는 거라 신경이 쓰여 가는 길에 백화점과 마트에 들려 이것저것 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랑 손주 녀석 장난감이랑 옷도 잔뜩 샀어요.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다고 해도 자식이다 보니 또 오랜만에 얼굴 본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바보 병신이 맞았어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누구 하나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뭘 기대하고 아들네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현관에 나온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무슨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미간을 구겼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하는 말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하네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곧 수술을 앞둔 시어머니를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어서요. 재아가, 너는 CMU를 몇 달 만에 처음 보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준혁이가 전화 안 했어? 나 수술할 때까지 당분간 너희 집에 있기로 했다. 저도 워낙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며느리 집에 아무 때나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라고 며느리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한 달은 꼬박 병원으로 서울에 올 일이 많으니 아들 며느리를 최대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하는 짓을 보니 저도 눈치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한 번쯤은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더 당당하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들어오라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괘씸해서 빠르게 며느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님더러 집에 오라고 하면 어떡해. 당신 암도 옮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짜증나게.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 순간 저는 눈이 획 도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서 내 아들놈이 제일 싸가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녀는 더한 년이더군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이 뭐라고 며느리에게 했는지 며느리년이 금세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머님 모시고 있으면 아버님이 생활비 더 주신다고 했다고? 당신 그거 진짜야? 뻥 아니지? 아들놈의 새끼가 저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정말이지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어쩌면 이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몰라요.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며느리녀는 금세 말짱해진 얼굴로 뻔뻔하게 저에게 저녁을 먹었냐고 묻더군요. 어머니 식사 안 하셨죠? 어머 배고프시겠다. 애아빠가 오는 길에 햄버거 사온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콧방귀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는 짓이 정말 소름 돋게 짜증나서요. 이것들이 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저나 남편한테 빌부터 살 생각만 하니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너 지금 햄버거라고 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녁도 안 차린 거야? 더군다나 다음 달이면 암 수술하는 사람한테 햄버거라니? 됐다 됐어. 네가 개념 없이 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니? 난 안 먹고 그냥 잘 거니까 작은 방에 이불이나 좀 가져다 줘라.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통화 내용을 들은 순간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 살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도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바로 토를 달더군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도 애 보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지금 백수 남편 저녁 안 차려놨다고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대꾸하자 저는 오히려 잘됐다 싶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며느리에게 쌓인 말을 다 해야겠다 싶었어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며느리라고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니? 나도 내 아들놈 영 변변치 않아 네 눈치 본다고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넌 해도 너무해. 지금까지 네가 아무리 개념 없이 굴어도 어려서 몰라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너도 이제 30 다 됐고 애도 어린이집 다닐 정도로 컸잖아. 근데도 시애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떻게 전화 한 번 안 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몇 달 만에 집에 찾아온 시애미더러 뭐? 연락도 없이 와? 그게 할 말이니? 저도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할 말이 있어도 꾹꾹 참고만 있었는데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 가만히 있을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표정이 바뀌더니만 인상을 팍 구기더군요. 짜증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처음부터 나 개념 없는 줄 알고 참고 살았으면 계속 참고 살면 되지. 왜 죽을 때 돼서 괜히 난리예요? 왜요? 죽을 때 되니까 억울해서 괜히 나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거예요? 며느리 말에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얘가 제정신인가 싶어서요. 저는 무슨 며느리가 아니라 동네 양아치랑 대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문까지 막혔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어머니야말로 몸도 성치 않는 분이 말도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며느리 집에 쳐들어오는 게 어딨어요?
지금 나더러 암 걸린 시어머니 뒤치다거리 하라는 거잖아요. 이래서 며느리는 남이라는 소리를 하는 건가 봐요. 며느리가 아무리 철없고 생각이 모자라도 저는 제 자식이랑 살아주니 고마워서 딸처럼 생각하려고 많이 참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마냥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였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러다가 며느리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게 될 것 같아 도망치듯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며느리와 이야기하다간 서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싸우게 될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 자는 척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랑 이야기해봐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허공에 대고 욕까지 했어요. 그러다 울었다 별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남편 생각이 났어요. 순간 저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제가 가장 초라하고 서럽다고 느껴진 순간에 어째서 이혼한 전 남편이 떠올랐나 싶어서요. 결국은 저는 참지 못하고 해가 뜨자마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러움에 벅차 핸드폰에 대고 꺼이꺼이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자 이내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병원에서 무슨 소리 들은 거야? 치료가 힘들대? 제 울음소리에 놀란 남편은 병원에서의 일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저를 걱정해줬어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남편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그치자 그제야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누구라도 제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그 전날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화가 나고 서운했던 일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는 자기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인 것처럼 굴더니만 지금까지 나한테 돈 뜯어가려고 알랑방귀 끈 거구만. 이놈의 연년들을 그냥. 제 이야기에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아들네 집에 쳐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전 남편의 등장에 아들도 며느리도 깜짝 놀라 쏜살같이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제가 왔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와 함께 왔는데 전 남편의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아버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아침상이라도 차려뒀을 텐데. 아버님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금방이라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거실로 들어온 전 남편은 바깥은 소리 하지 말고 다 여기 앉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함께 온 변호사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부로 대표님께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주식 양도하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주식 주기로 했잖아. 그거야. 네가 네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었을 때 얘기지. 앞으로 네 엄마는 내가 직접 알아서 챙길 거니까 너희들은 신경 꺼라. 아버님, 애초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유언장 고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 회사가 주식 상장을 한다네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녀석과 며느리 년도 남편에게 알람방귀를 끼워 주식을 받기로 했었답니다. 아들 새끼나 며느리 년이나 남편이랑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도 저한테는 일절 말이 없었어요. 어쩌면 저에게 일부러 말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알면 남편에게 주식이고 뭐고 주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남편은 아들이고 며느리고 저에게 살뜰하게 잘하는 줄만 알았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전 남편을 만날 때마다 저와 잘 지내고 잘 챙기고 있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돈도 주고 주식도 나눠주려고 했대요.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에게 못한 걸 아들과 며느리가 대신해주는 것 같아 고마워서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뒤에서 남편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요. 그 이후로 많은 게 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진 남편은 아들 며느리가 남은 세월 동안 저에게 잘해서 저의 인정을 받으면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유언장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며느리는 그날 바로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제 병간호를 자기들이 하겠다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돈만 보고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달려드는 자식들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반면 남편은 저에게 좀 놀라다가 못 이기는 척 자식들 집에 들어가 편하게 살래요. 그러면 본인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60 넘어 암에 걸린 여자가 자식도 없고 돈도 없이 사는 건 아무래도 더 불쌍해 보이니 남편 말대로 못 이기는 척 아들네 들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내키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제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저는 최근 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도 쇠약해지고 힘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귀찮게 합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런 것도 자식들이라고 용서를 해줘야 하나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나긴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